자, 계속 보죠. 일단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거 하나 보고 이제 기출지문 가지고 몇 개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시험에는 이 순서, 승수가 가장 잘 나와요. 순서, 승수가. 한번 써볼까요? 순소득, 승수. 자, 승수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분모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모가 순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예. 다음. 순영업소득은 아직 투자 시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뭐에 대해서? 총 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 2억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5가 되겠죠? 10억 나누기 2억은 5. 거기다가 연자 붙이면 끝나요. 연자. 자, 순속 승수를 뭐라 불러주냐면요.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자본 회수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자본 회수 기간.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는 승수니까 할인율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할인율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현재 10억을 주고 사요. 현재. 돈이 10억이 나가겠죠, 이렇게.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2억씩 들어온대. 2억씩 이렇게. 예. 부동산 팔기 전까지는. 근데 얘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1년 후에 2억은 지금의 2억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예를 들어서 할인율을 10% 적용하면 어디 2억 나누기 1.1 쳐봐요. 얼마 나오는지. 2억 나누기 1.1. 학계로는 그나저나 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스만 2800만. 막 그러죠. 그럼 한 1억 8천 얼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할인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할인 안 하면 1년 후에 2억도 지금의 얼마랑 똑같다. 2억. 2년 후에 2억도 지금의 얼마랑 똑같다. 2억. 이래버리면 할인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10억 투자해서 매년 2억씩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총 몇 년 걸린다? 그냥 5년 걸린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 할인율을 고려했다 안 했다?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회수기간법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딱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앞전 시험에. 사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2억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오로지 관심사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 100% 시험에 나와요. 100%.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하죠? 얘가 안 나오면 얘 친구가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얘는 할인하지 않으니까 1년 후에 2억도 지금의 2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10억 투자해서 5분만 모으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할인율을 10% 적용하면 1년 후에 2억은 1억 8천 얼마밖에 안 되고 2년 후에 2억은 지금의 1억 6천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년 할인하고 모으면 5년만 모아도 10억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몇 년 걸리냐면 7.6년 정도 걸리더라고. 숫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단 현가의 수기간은 할인율을 고려했다 안 했다? 할인율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여기까지만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러면 할인하지 않고 모으는 자본 회수 기간하고 할인하고 모으는 현가 회수 기간하고 누가 더 길겠어요? 얘는 기간이 짧겠죠? 얘는 기간이 까고 모으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여기도 이제 다음 시험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번 건드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자본 회수 기간 순서 승수는 할인율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현가 회수 기간은 할인율을 고려했다 안 했다? 했다. 그리고 까고 모으니까 시간은 더 걸린다. 네, 그렇게까지 딱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일단 가장 잘 나오는 시험이 이제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지문을 몇 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동그라미 4번, 5번 먼저 풀어볼게요. 110페이지 4번, 5번. 4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맞죠? 이건 작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 냅두고. 5번.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자,
3번 먼저 보니까 앞에 단순 해수기한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 즉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라고 나와 있죠. 맞거든요. 근데 5번은 그냥 해수기한이 아니고 뭐라고 붙었어요? 현가란 말이 붙었으니까 할인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현가 해수기한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면 맞아 틀려? 틀렸죠? 고려한다라고 해야 돼. 고려한다. 틀렸죠? 그죠? 다음 언제 여쭤볼게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빵 6개가 있어요. 근데 1인당 3명이 먹는다면 1인당 몇 개씩 먹어요? 2개 먹죠? 왜? 또 뭔가 또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맞잖아 그냥. 맞죠? 근데 다시 빵이 분명히 6개 있는데 3명 있다가 한 사람이 밥하러 간다고 갔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값이 3인가요? 그러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적을수록 값은 더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그쵸? 이 은근히 되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디? 이 두 놈들은 다 분자가 똑같나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요놈끼리 비교하겠다. 그죠? 그러면 저속순수하고 순속순수하고 분자가 똑같죠? 분모는 다르죠? 계산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차감하면서 내려가는 거잖아. 우리 영업수지 계산하면. 그러면 어디? 유효 저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에서 원리금 빼면 세전이 되고 세전에서 세금 빼면 세고가 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항목에서 계속 뭔가를 우리가 저번주에 봤듯이 차감하면서 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작아지죠? 그럼 어디?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 동일한 조건이라면. 응? 아니지. 봐봐. 둘 다 분야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듣고만 보니까. 빵 이야기도 공부 어렵다 하지 마. 둘이 분자는 똑같죠? 분모가 봐봐.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죠? 분모가 작으니까 값은 더 커져, 작아져? 커져. 그러면 요 두 놈은 누가 값이 더 크겠어? 얘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요 두 놈도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이거 근데 되게 헷갈리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빵 가지고 한 거 있죠? 이 논리를 생각하라고요. 어디? 우리 동그라미 7번 볼게요. 동그라미 7번. 동일한 투자 대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맞아, 틀려? 아니죠. 밑에 있는 놈이 더 크지. 분모가 작으니까. 틀렸죠? 다음 8번. 동일한 투자 대안의 경우 순소득 승수가 저소득 승수보다 총소득이 저소득이에요. 순소득 승수가 저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 맞아, 틀려? 8번. 헷갈려. 맞죠? 봐봐요. 아까 그랬죠. 저소득에서 순영업소득 빼면, 영업금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거잖아, 분모가. 그러면 얘보다는 얘 값이 더 크겠지, 분모가 더 작으니까. 얘보다는 얘 값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 지문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반 죽어나. 그러니까 요 빵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두 개 지문 잡으세요. 어차피 분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둘씩. 두 놈씩 딱 묶는 거니까. 분자는 똑같으면 분모가 작은 놈이 그 값이 더 크겠죠. 다시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는 누가 더 분모가 작아? 그러면 그 결과치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분모가 누가 더 작아? 세후. 그러니까 결과치는 누가 더 커? 세후가 더 크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지문은 그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네. 다음 우리 이제 10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총소득 승수가 저소득 승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저소득은 총 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예요? 그냥 저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잠깐 주문. 무슨 승수는 뭐로 나누냐?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걸 다 나누는 거야. 그런다고. 맞죠?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는 뭐로 나누는 거야? 저소득으로 나눈 거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뭐로 나누는 거야? 세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저소득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다음 11번. 세전은 뭐를 세전으로 나눈다. 맞아, 틀려? 10번 맞죠? 그렇죠? 다음 12번.
세후 현금 수지는 총 투자액을 하면 안 돼. 보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저소득과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은 아직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총 투자액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세전, 세후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을 쓸지 안 쓸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분 갖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12번이 틀린 게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있잖아요. 얘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분 투자액 갖고 이야기해야지. 자기 지분 가지고. 틀렸죠? 다음 13번. 지분 투자 수익률이 바로 지분 배당률인데 아까 잠깐 해봤어요. 이것은 여러분 지분 나올 때 순영업소득 갖다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이렇게 차라리 계산 문제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보셔야 돼. 자, 얘 무슨 승수, 무슨 승수, 무슨 승수는요. 요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 승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억 주고 사는데 저소득이 1일에 1억이래. 10이죠? 이 10이요. 부동산의 가격은 저소득을 10번 벌면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승수 앞에 있는 것이 배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소득 승수는 요걸 갖다가 요걸로 나눠 요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득 승수하면 뭐로 나눈다. 승수 앞에 있는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세후현금 수지 승수는 뭐로 나눈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는 뭐로 나누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요것을 뭐로 나누냐고. 세후현금 수지 승수로 나누는 거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뭐로 나눈다. 세전으로 나누는 거고. 순소 승수는 요것을 뭐로 나누는 것이다. 요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짝꿍. 저소득이나 순소득은 지분 투자액하고 매치시키면 안 돼. 누구랑? 총 투자액하고 매치시켜야 되고요. 다음에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누구랑 매치시켜야 돼? 지분 투자액하고 매치시켜야 된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까칠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매번 그렇게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요 정도 좀 보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다음 111페이지 이제 비율 분석법 하는데 비율 분석법. 먼저 이제 비율 가지고 판단하는 게 비율 분석법인데 우리 대부 비율 들어봤죠? 대부 비율. 자, 세 번째 비율 분석법. 대부 비율은 우리가 흔히 LTV라고 이야기하잖아요. LTV. 그렇죠? LTV.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 사는데 6천만 원 빌린다. 그럼 대부율 몇 프로다? 대부율 60%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무슨 비율 나왔어요? 부채 비율 나왔죠?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하고 달라요. 자, 부채 비율은 투자자 지분을 기준으로 부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을 부채 비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채가 6천만 원이다. 투자자의 지분이 그럼 얼마다? 1억짜리 사는데 6천만 원 빌렸으니까 투자자 지분은 4천만 원이죠? 그러면 4천만 원분의 6천만 원 하니까 1.5니까 몇 퍼센트냐면 150%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분명히 달라요. 계산이. 근데 또 잘 나온 지문이 하나 있네.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진다. 맞거든요. 근데 잠깐 우리 한번 봅시다. 지표가 다른데 비슷한 게 있어요. 둘 다 분자가 뭐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채 크기냐, 투자자 지분을 기준으로 부채 크기냐, 이 기준 분모와는 다르지 상대적인 부채 값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부율이 커진다는 것은 가격 기준으로 부채가 늘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럼 결국 투자자 지분은 줄어들고 부채가 커지는 개념이니까 부채 비율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가보면 대부 비율 80% 높여보자. 이렇게 8천 빌려보자. 그럼 80%죠? 커졌죠? 빌린 돈 8천. 그럼 자기 지분이 얼마? 2천.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0%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 부채 비율도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 볼래요? 우리 지렛대 입고 할 때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남의 돈을 종전보다 더 많이 갖다 쓴다를 갖다가 시험에 보니까, 차입, 대부, 비율이 커지면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계속 나오냐면, 사실은 이 용어보다 이 용어가 더 많이 나와.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대부 비율이 종전보다 커진다. 부채 비율이 커진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나오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종전보다 부채가 늘어난다. 남의 돈을 더 많이 빌렸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숫자로 표현할 때는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위원이 그랬잖아요. 대부 비율이 50%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줬어야 되는데 뭐라고 내버리냐면 부채 비율이 50%다라고 문제를 잘못 내버린 거예요. 몰라요? 대부 비율 50%라는 것은 1억 주고 사면 5천만 원 빌린다. 50% 맞습니까?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 대부 비율 50%면 부채 비율 얼마일까요? 자기 지분 5천만 원이죠? 부채 5천만 원이죠? 100%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시험에 주로 말로 나올 때는 둘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대부 비율이 높아지거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출제위원이 둘이 똑같은 용어인 줄 알고 아예 계산 문제 할 때는 대부 비율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준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정답 처리됐죠. 정답 없음. 개망신 당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무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용어는 똑같이 해석을 해주되 의미는 똑같이 받아주되 분명히 숫자는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부채 감당률 해봤죠? 부채 감당률은 무슨 순? 부순 이렇게. 네. 기타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113페이지. 채무 불이행률. 뭐 저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고 어디? 채무 불이행률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채무, 부채가 있으면 이행,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불이행, 갚지 못할 확률이니까 작은 게 좋겠죠? 그래요. 영업 경비 비율은 저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이 저소득은 그냥 유효 저소득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두 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떨리지 않나요? 떨려요? 안 떨려? 왜 안 떨려? 그래. 찍어. 맞아. 계산 문제는 찍어야 돼요. 모르면. 근데 뭔가 알고 찍으면요. 5개 지문 중에 몇 개는 답이 아니라는 걸 금방 체크하고 찍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계산 문제도. 그러니까 찍더라도 그냥 찍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찍어야 돼. 그래야 답하고 가까워지거든요. 볼래요, 한번? 일단은 확인 박스에 보니까 대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담보 능력 평가 LTV 있습니까? 자, 있잖아요. 은행은 주택이든 상가든 최악의 상황에 대처를 해야 돼. 차입자가 만약 연체하면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받은 돈 가지고 빌려준 대출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비율, LTV를 은행은 높이려고 하겠어요? 낮추려고 하겠어요? 낮추려고 하겠죠. 우리 전에 대부 비율이 100%가 넘을 수도 있다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다시 해보면 1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의 대출 기준이 60%였어요. 그래서 6천만 원 빌려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차입자가 연체하니까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금 가지고 찾아오려고 그랬는데 이게 낙찰이 안 돼. 1차 유찰, 2차 유찰 해가지고 낙찰가가 5천만 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부 비율이 120%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은 가급적이면 대부 비율을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부 비율을 통해서 은행은 첫 번째 담보를 확실하게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든지. 그래서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부 비율을 50% 잡았어요. 근데 차입자가 은행 와서 저기요, 저 부동산 담보로 잡힐 테니까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줄 수 있죠. 대신에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최소한 얼마 이상 돼야 된다. 2억 이상이 돼야지 빌려주겠다.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빌려준다. 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을 일단은 대부율 적용합니다. 다음, 담보 능력이 확보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차입자가 원리금을 똑바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상가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이렇게, 저번 주에는 부산도 갔다 왔는데 부산도 막 엄청 많이 오르고 그러다는데 지금 강주는 안 올라요. 일부 지방 일부 도시들 안 오르고 이제 큰 도시 부산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이쪽만 오르지, 다른 지역은 이제 약간 조정세 타고 있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좀 올랐나요? 곧 오를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이제 뉴스 보면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지금 오르다가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확산된다 하는데, 정부가 이제 아마 규제를 하겠죠. 하긴 하겠는데, 이제 지금 그 예상이 빗나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조기 대선하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다,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되게 좀 안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라버리고 그랬는데, 조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주택하면서 요즘에 계속 DTI 이런 소리 뉴스에 막 나와. 들으셨나요? 잘했다. 그러면 공부한 보람이 있네. 그럼 이제 주택은 DTI라는 게 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 해가지고, 얘는 있잖아요. 얘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은행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DTI를 30%로 묶겠대. 이건 왜 그러냐면요. 돈을 빌려서 갚는 것은 개인의 자유인데, 소득이 적어서 갚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소득은 적은데 무리하게 많이 대출 깨가지고 원리금을 갚다 보면 결국 잘못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규제하는 건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은행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얼마를 넘어설 수 없다. 3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빌려가지고 적당히 갚아라. 뭐 이렇게 규제하는 게 있고, 상가는 이제 우리가 뭐 DCR, 뭐 DSCR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고 그래요. 부채 감당률. 예. 뎁 서비스 커버리지 레시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율. 아까 우리 부부순 했죠? 부부순. 그래서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이 1.4 이상 되면 빌려주겠다. 이 말은 차입자가 빌려서 갚는 원리금이 연간 10억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최소한 순영업소득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14억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이제 계산 문제를 할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가 요걸 잡아내야 돼. 자, DTI는요, 주택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얼마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원리금은 빌리는 돈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당 상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빌리고자 하는 돈을 엑스트라 가자. 거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야지 원리금이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문제는 X를 끄집어낸 게 이제 관건이야.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래요? 이게 5천이야. 5천이고 X 곱하기 0.1이 그냥 할게요. 0.3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주택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분자에 X에 가 있어. X에. 그러면 X를 끄집어내려면 먼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X 곱하기 0.1 하면 이게 나와. 그럼 이제 X를 구하려면 이거 곱했던 걸 다시 넘겨서 어떻게 해야 돼? 나누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택은 무조건 계산 방식이 이렇게 가는 거고, 분자의 X를 구하는 거고. 다음, 상가는요, 부부순이죠? 분자가 순영업소득이야.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 뭐 1억이야. 1억 그냥. 부모가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거든요. 그러면 상가는 무조건 분모의 X가 있는 거예요. 분모에. 그러면 어디 볼게요. A 곱하기 2는 6이다. A는 1이다. 아니, 이 값은 1이다. A 값이 얼마죠? 3이죠. 그럴 때는 A하고 1하고 둘이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러면 1이 밑으로 오고, 이게 A면 1 곱하기 2는 2. 6 나누기 2는 얼마? 3. 예. 그래서 만약 이게 뭐 그냥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X를 물어보잖아요. X를 물어보면
요놈하고 둘이 자리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계산 문제 들어가 볼 텐데, 주택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출 가능한 금액을 찾을 때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주택은.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는 나눴던 것을 넘겨서 곱해주고 곱했던 것은 넘겨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 주택은 무조건. 상가는, 그러니까 이게 계산 풀이 과정이 100% 똑같아요. 100%. 상가는 무조건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그러면 X를 구하려면 결과차하고 둘이 어떻게 하면 된다? 자리 바꿈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 시장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주택은 모든 부동산 LTV 적용합니다. 주택은 LTV하고 DTI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그럼 잠깐만. LTV 적용했을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100원인데 DTI 적용했더니 대출 가능한 금액이 80원이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 빌려주는 거죠? 적은 거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어디? 보자. 먼저 박스 안에 뭐가 있죠? 박스 안에 먼저 LTV를 먼저 보는 거예요. LTV. 무조건. LTV 몇 프로래요? 그럼 주택가치 얼마래요? 36? 그러면 최대 땡겨도 1억 8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4번, 5번은 답이 돼야 한대요. 얼마나 좋아. LTV 할 줄 알죠? 그럼 4번, 5번은 답이 안 돼. 문제 2번도 동시에 같이 풀어볼 거예요. 문제 2번 시장가격 5억짜리죠? 보여요? 상가예요. LTV 몇 프로래? 60%? 그러면 일단 5, 6. 3억이죠? 근데 기존 대출금 얼마 있대? 봐봐. 2억 있죠? 그러면 일단 LTV를 통해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 2억이죠. 그러니까 4번, 5번 답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렵긴 어려워. 근데 엄청 쉽기도 해. 어차피 공부 못한 사람은 그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5개를 가지고. 근데 LTV는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5개 중에 답을 하나를 찍는 게 아니고 몇 개를 걸러내고 찍어요. 예전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상가 15억짜리예요. LTV는 80%까지. 그리고 좀 어려웠어. 나머지가. 아무튼 그래. 근데 지문이 1번 11억, 2번 12억, 3번 12억 5천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곱해보니까 얼마예요? 12억이죠? 그러면 12억을 초과한 지문 3개는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나머지 가지고 찍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한테 좋은 문제지.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답이 아닌 걸 걸러내고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갈게요. 일단 1번 문제 보니까 LTV 적용하니까 대출 최대 가능한 금액은 일단 1억 8천까지 나왔었죠? 나머지 이제 한번 가보자. 1번. 그럼 이제 DTI를 보니까 30%래. DTI. 자, DTI는 개인의 소득이 얼마래요? 5천만 원. 그다음에 원리금은 X 곱하기 저당상수 아니에요? 빌리고자 하는 돈. 저당상수 0.1이죠? DTI가 30%래. 0.3. 자, 주택은 무조건 계산 풀이 과정이 이거야. 무조건 그래, 무조건. 분자에 있는 X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하면 안 돼. 계속 뭐 어차피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 뭐 무조건. 자, 그럼 보자고요. 이거 정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넘겨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 곱하기 0.1은 5천만 원 넘겨서 0.35 곱하니까 얼마? 1,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 X 구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넘겨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500만 나누기 0.1 쳐보면 1억 5천.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는 학생들이 막 기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걸 알아. 근데 제가 거기다가 괜찮아, 힘들죠. 나도 알아요. 그냥 열심히 해서 이러면 안 돼. 자꾸 다그쳐야 돼. 힘들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문제는 있잖아요.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주택은 무조건 X를 끄집어내는데 끌어내는 절차가 완벽히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 안 돼. 계속 해보면 되지.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예. 다음. 이번엔 상가 밑에 거 상가 할 텐데 상가도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 3번이나 나왔어. 3번이나. 3번이나. 근래. 자, 문제 2번 볼게요. 아까 2번 LTV 적용하니까 얼마 했어요? 아까? 3억인데 기존 대출금 1억 빼니까 2억이었죠? 자, 이제 우리 부채 감당률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일단은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이고 연간 저당상수 0.2,
부채 감당률은 2 이상.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보자. 부채 감당률. 자, 그러면 순영호수도 얼마죠? 1억이죠? 원리금은 빌리고자 하는 돈 곱하기 저당상수하면 되죠? 저당상수 얼마? 0.2.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2 이상. 끝났네. 끝났어. 얘랑 자리 바꾸면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가 2로 와. 요 밑에 2가 들어가. 그래 놓고 이 두 놈 먼저 곱해줘요. 얼마예요? 2 곱하기 0.2는? 0.4. 아, 참. 우리 월요일날은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기분 좋으시나요? 그럼 왜 나만 안 좋지? 모르겠네. 0.4죠? 1억 나누기 0.4 치면. 2억 5천? 기존 대출금 얼마죠? 1억이죠? 그럼 얼마야 이제? 1억 5천 됐어요. 이건 있잖아요.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 둘 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 안 돼. 진짜 어려운 거는 계산은 간단한데 응용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계산 문제도 있어요, 진짜. 그게 정말로 어렵고 재수없는 문제예요. 왜냐? 진짜 평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산 박스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푸는데 한참 걸려. 이런 문제는 아주 공평한 문제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시간 내에 절대 못 풀어요. 안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재수없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야. 왜? 풀이 과정은 여러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으나 항상 똑같거든. 답 찾는 방법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거든. 근데 정말 계산은 간단한데 살짝 바꿔놓으면 분명히 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풀다가 답이 안 나와도 손을 못 대. 너무 쉬울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 살짝 바꿔버리면 계산은 간단하지만 도대체 뭘 물어본지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는. 그리고 결국은 시간도 뺏기고 점수도 잃고 그런 문제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나왔던 거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디? 전에는 순영업소득 1억 5천이었어.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저당선수 0.1이야. 원리금은 x 곱하기 0.1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소리 바꿔. 이거 먼저 해. 이거 얼마예요? 0.12죠? 1억 5천 나누기 0.12는? 12억 5천이에요? 됐죠. 그냥 됐어. 맞아요. 12억 5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두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디 문제 1번은 주택이고 2번은 상가인데 뭐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냥 찍어봐. 그래, 주택이 좀 더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근데 상가도 무려 3번이나 나왔던 거. 주택은 더 많이 나왔고. 근데 풀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다. 이거는 잡아내야 돼. 첫 번째 뭘 적용한다? 주택이든 상가든 먼저 LTV 적용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딱 결정해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은 무조건 풀이 과정이 똑같은데 답은 분자에 있어. 분자. 요 끄집어내려면 분모 있는 거 넘겨서 곱하고 곱해놨던 저당수 넘겨서 나누고 하면 돼. 다음, 상가는 무조건 답이 밑에 있어. 밑에 요놈하고 자리 바꾸며 해가지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 절대 응용 없음. 응용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러니까 해야 돼. 알았어요? 해야 해. 네, 해야 해요. 네. 다음 11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4번. 담보인정비율 LTV. 우리 LTV 해봤죠? 예? 잠깐만. LTV는 차입자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냥 부동산 담보 가격,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냐? 그 자산 가치의 크기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LTV는 담보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문장 끊어. 맞죠? 다음 두 번째. DTI나 부채 감당률은요. 부동산 담보가 얼마짜리냐, 시장 가격이 얼마짜리냐가 아니고 차입자의 소득이 얼마냐. 소득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DTI는 차입자 뭘 중심으로? 소득 중심으로. 요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것도 좀 체크를 좀 해놓고 알아두세요. 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가지고
확인 박스를 보는데요. 이제 확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할인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수년가 0보다 0 이상의 값이면 투자하죠. 수익성수 1 이상이면 투자하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이상이면 투자하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큰 게 좋겠죠. 그러면 투자하고요. 옆에 편입 비용비는 이게 모의고사용이니까 냅둬버렸어. 이게 수익성지수 개념입니다. 냅둬버리고. 아무튼 첫 번째 1번 할인율을 고려해요. 두 번째,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기준 있죠. 자, 어디? 목표했던 이익률보다 회계적인 평균 이익률이 더 큰 게 좋죠. 수익률은 큰 게 좋으니까. 어디? 얘는요. 얘는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고 그랬죠? 율 들어갔죠, 율.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법이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은 큰 게 좋아. 목표했던 것보다. 근데 아무튼 할인 안 했어. 근데 옆에 목표했던 자본회수 기간보다 투자 자본회수 기간이 더 짧은 게 좋겠죠. 자본회수 기간은. 그렇죠? 승수가 뭔지 아세요? 승수? 승수가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큰 게 좋고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 회계적 이익률법은 율이니까 수익률법, 어림셈법, 할인율 고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은 승수니까 승수법, 할인율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놈들은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3번. 현가 회수기간법은 현가란 말이 붙었죠. 그럼 할인율을 고려했다 안 했다? 할인율을 고려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핵심 예상 지문 29번에 1번. 동일한 투자 안에서는 수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0이면 그냥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0보다 크면 1보다 큰 거고. 예. 네. 이렇게.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투자 이론을 마쳤는데, 아무튼 투자 이론이 가장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잡아 놓으셔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분들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헷갈리면서 강의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듣다가 교수님 이건 사실 이게 아닙니다 하면 얼굴 빨개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찍혀버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중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무한해, 그러니까 교수한테 살짝 이야기했는데 이게 요건 요거고 요건 했더니 얼굴 빨개져갖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보네 하고 딱 했는데 그 다음부터 쎄해져가지고 대화가 좀 끊기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요. 웬만하면 저한테 질문도 않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살아가는데 더 좋은 방법은 아닌가 보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 이런 소리 일절 하지 말고 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부딪히면 다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했던 거 막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걸 다 알아야지 다 맞추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다음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값이 더 크다. 틀렸거든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막 헷갈리는 지문이 막 나와. 근데 막 이제 그런 게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옳은 거 골라라 했는데 다 틀렸어. 근데 4번. 현가 회수기간법은 할인율을 고려하고 있다. 맞죠? 그러면 있잖아요. 진짜 헷갈리는 나머지 지문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답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딱 봤더니 답은 너무 쉽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를 잘해야지 합격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지문 5개 중에 4개를 몰라도 너무 쉽게 잘 나오는 거 하나 알면 찍어서 답이 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끝까지 부딪히는 거야. 끝까지.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려워 우리 시험. 솔직히 어렵지. 운전면허 시험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렵지. 근데 어렵지만 찍기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60점이면 합격하는 거죠. 근데 찍기 시험이기 때문에 60점이란 것은 지문 5개 중에 3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찍기 시험이라 우리는 50점 정도 실력만 갖춰줘도 45점 실력이 갖춰줘도 찍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조건 막 끝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알았죠?
됐고,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 이제. 예. 자,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볼게요. 개발의 개요 보니까 첫 번째, 이제 협의회 개발, 광해 개발은 우리 체크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예, 나온 적은 있지만, 협의회 개발은 딱 택지 조성까지, 우리 뭐 농지, 임지, 잡종지 이런 토지를 집 짓기 전에 택지까지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협의회 개발이라고 그래요. 택지까지만. 예, 택지 조성. 그래서 흔히 협의회 개발은 조성에 의한 개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택지만 조성해서는 인간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야지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광해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해 개발은 건축에 의한 개발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됐고요. 양가로 2번. 외관에 따른 분류는 크게 강조되지 않아요. 그냥 뭐 유형적 개발도 있고 무형적 개발도 있고 됐는데 됐고. 그 확인 박스를 잠깐 보니까요. 토지 개발과 보존이 있어요. 어디 토지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요. 뭘 보존해야 돼? 병행돼야지. 개발과 보존이 병행이 돼야 돼. 그래서 지역지구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구분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현장 자원으로 토지는 이렇게 이제 보존하겠다 이겁니다. 뭐 녹지 공간 그린벨트로 묶어놓겠다 이렇게. 그럼 이런 것은 공공개적 성격을 띠고 있대요. 소득 탄력적이다. 이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요구치가 커진다 이 말이니까 냅두고요. 다음. 상품 자원으로 토지는 우리 주변이 다 상품 자원이에요. 원래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생산 과정, 즉 개발 과정을 거쳐서 택지란 상품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상품 자원으로 토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둘 중에 어떤 게 생산 과정을 거쳤냐 안 거쳤냐 이걸 요구했지만 요즘 시험은 뭘 요구하냐면 둘 중에 누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냐 그걸 요구해요. 누구죠? 현장 자원으로 토지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신개발과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만 나와요. 재개발만. 근데 재개발도 다 안 나와요. 요즘 시험은. 그러니까 두 놈만 나와요. 옛날엔 이것저것 다 나오더니. 근데 뭐 철거 재개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 의미 없어. 이런 거예요. 됐고. 보전 재개발하고 수복 재개발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그 두 놈이 중요할 것 같죠? 딱 봐도. 왜 그래요? 그렇지. 색깔이 굵잖아. 글자 색깔이 굵잖아요. 그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색깔이 다르잖아. 색깔이. 자,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놈은 노후 불량화가 진행이 된 상태고 둘 중에 한 놈은 노후 불량화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자, 보존 재개발은 자동차를 샀어요. 네, 차를 샀어. 네. 차를 샀는데 차 사자마자 스펀지를 붙여놨어요. 문자 긁히지 말라고. 그건 아직 노후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죠. 혹시 발생할까봐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보존 재개발이라고 이야기해요. 노후 불량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 다음. 차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차에 1cm 흠집이 생겼어. 기스가 났어. 노후 불량이 발생했죠. 그런다고 해서 차를 폐차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문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만 이렇게 하겠죠. 그걸 갖다가 수복 재개발이라고 그래. 노후 불량의 원인만 한다는 거.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놈이 노후 불량이 발생이 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 그거를. 예. 넘기시고. 확인 박스. 방금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들어봤죠? 그게 우리 부동산 학적인 측면에서 재개발을 구분하는 거고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그죠? 우리 흔히 도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게 또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우리한테.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공법 표현을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의 이제 유형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우리한테 제일 강조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동네가 있는데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 공원은 양호한데 그럼 도로 공원 이런 거 파헤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대. 그럼 거기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 도로는 멀쩡하고. 그러면 도로는 멀쩡하고 건축물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뭐만 다시 하면 돼? 건축만 다시 하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 재건축 사업. 다음. 도로 공원 등의 그러니까 도로 공원 등의 어떤 기반 시설이 여러 가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 그럼 이 일대 전체는 건축만 다시 하면 돼요, 안 돼요? 도로도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돼요. 멀쩡한 게 없잖아. 이건 재개발이라고 해요. 재개발. 다음. 저기 달동네 같은 거, 부산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은근히 달동네가 엄청 많아요. 그 산 밑에 해가지고, 저도 이제 부산 강의 나가는데, 거기가 부산 중심지에 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 대통령 한참 이렇게 선거 유세하고 그러면 맨날 나온 데가 서면역 그 근처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위로 조금만 쳐다보면 산 밑에 전부 달동네예요. 이제 막 재개발을 하고 있나 보다고. 재개발이 아닌가 봐.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운동복 갈아입고 이제 산에 좀 간다고 가면 산 올라가기 전에 퍼져버려요. 동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가다 나중에 안 갔거든요. 산 입구까지 가는데 경사가 너무 심한 거야. 가다 퍼져버리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이런 달동네 같은 경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대. 딱 그럼 벌써 이거는 있잖아요. 멀쩡한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도 엄청 극히 열악한 거, 엄청 오래돼가지고 노후 건축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대. 그럼 이런 데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이 일대를 싹 쓸어버리고 다시 환경 자체를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뭐라 하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 어떤 게 제일 센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제일 세죠. 그렇죠. 다음. 도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쩌고서 하면 무조건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면 되고요. 뭐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가로 어떤 한 획지를 대상으로 하는 과로 주택 정비 사업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공부 시간에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뭐 그나마 하나 더 한다면 도시환경 정비사까지. 도시는 어디를 말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도시라고 그래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잠깐 휴식했다가 117페이지 하죠. 예.